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네. 예, 최근에 그 동국대 여해연구소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아주 멋있게 했다고 아주까지 붙일 정도로 했을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소장으로서 이제 네. 진행과 사회를 봤는데 네. 또 좌장으로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발제자들 다 발제 들으시고 질의응답 또 이렇게 받아서 전달해 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우, 웬만한 학자들 그냥 못지않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과찬이십니다. 서로 그냥 기존 살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요. 네. 늘 이제 평소 때 뭐 이순신 관련된 말씀 많이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어떤 인간적인 이순신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심포지엄을 했지만, 리더로서의 이순신, 그 다음에 그 인간적인 의미의 또 이순신,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가진 이순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순신의 진면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 인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되고, 과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그 인생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또 의외로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진면목을 모르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장님께서 좀 아쉽다, 왜 이런 걸 모를까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순신뿐만 아니라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뛰어난 학자들, 군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썩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우선 전체 인구도 많지 않았지만은 임진왜란 당시의 인구는 그 전초에 중종임금 때, 명종임금 때의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론하면은 한 500만 정도로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지요. 절대 인구 규모도 그렇게 작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 공유가 제대로 신속하게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신문이 있습니까? 잡지가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그런 정보 소스도 없었거니와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신속하게 전달하는 이 인프라, 교통통신체계,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고속철도가 있습니까? 또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을 말할 것도 없고 전신전화 이런 것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임진왜란 전쟁 중에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전쟁이 나기는 났는데 지금 적군이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 거냐, 지금 어디에 주둔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지요. 미리미리 그걸 알아야 피난도 다니고 뭐 대처를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정보 통신 이것이 소스도 약하고 소통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을 예를 들면은 이순신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소속 부대원들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관련된 지역의 피난민들이나 알고, 물론 전부 여로의 몇 사람들 알겠지만은 그 정도였다 이거죠. 이순신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주로 한문을 쓰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 백성들 말이죠.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가 90%가 농민인데 서당이 있고 향교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글 배울 기회는 정작 없다 이거죠. 즉 문맹이다 이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지요. 그러니 이순신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모르죠. 그분이 어떠한 인격을 가졌고 어떠한 업적을 남겼고 또 역사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제 업적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그것마저도 없었다 이거죠. 그런 점이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네.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문을 주로 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런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쓰는 바람에 많이 이제 그 사료로서 남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의 그 시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사실 알기는 이제 쉽지가 않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한글이 만들어지고 우리 이제 문맹률이 낮아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순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보나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엄청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습니다. 1910년 그때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의 70%는 한일 합방이 뭐냐 듣지도 못했고 들어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물론 독립신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문 종류, 잡지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읽히고 전파된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극히 극소분야였고 지방에 있는 일반 민중들, 농사짓기 바쁜 사람들,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바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35년 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그분이 수많은 업적 중에서 또 특기할 만한 것이 의무교육을 시켰다 이겁니다. 양반, 농민, 뭐 상인, 노비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전부 글을 배워라. 한글을 배워라. 사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한글은 저기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어린이나 뭐 여인네들이나 조금씩 쓰는 그 정도였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 보따리를 쫙 풀어가지고 전 국민이 이걸 배워라. 이 한글이 또 얼마나 배우기 쉬운 과학적인 뛰어난 글입니까? 2, 3일 배우면 뭐 마스터한다 이거죠. 일단 그래가지고 문맹률이 70%에서 한 2, 3%로 급격하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한글을 가지고 이제 이순신이 업적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갑자기 그 단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데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쌀 농사를 지은 농부들한테 감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그 쌀을 도정해가지고 밥을 해주신 부모님, 어머님한테 감사해야 하듯이 첫째는 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제1공로자이시고 두 번째는 그 몇백 년 동안 버려졌던 서자 취급을 받던 한글을 전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뭐 특정인 가령 뭐 이순신 장군의 홍보를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조들의 위대한 선조들의 업적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저분을 광화문에 삼이씨 좀 뿌리는 다릅니다. 모시는 것도 시적절하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광화문에 한 분 또 모시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싶다는 그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또 공감대가 많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글이라는 구슬을 500년 동안 그냥 묵혀놨다가 그거를 깨어서 우리가 목에 걸고 기쁘게 행복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군요. 아주 좋으신 비유가 있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한글날이 될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세종대왕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승만 대통령에도 감사해야 되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거는 녹음을 한다든지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남으면 그게 또 이제 역사가 되지만 사실 어떤 언어라는 것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사초 그 다음에 뭐 왕정 시대에는 왕이 어떻게 직무를 받는지 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 과거의 역사를 알 수가 없었던 그 답답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정치, 경제, 국방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부문에서 참 큰일 났었죠.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한글을 보편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들도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게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2023년의 시점에서 또 예연구소 이사장으로 이순신 정신 선양을 열심히 하고 계신 이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국민들이 좀 몰라서 안타깝다 하는 부분 한두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직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죠.
이순신 장군이 400여 년 전의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특히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그리고 조선 왕조 시대의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구명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끝이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예를 들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딱 한정돼 있죠. 햄릿, 뭐 오셀로 무슨 이렇게. 그러나 그 해석과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역사적인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하더라도 전란의 시대가 끝나고 에도 막부가 들어섰을 때는 히데요시는 전쟁을 일으킨 마치 전쟁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다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일본이 동남아, 싱가포르, 홍콩, 마닐라를 막 점령하면서 야 이제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된다고 할 때는 히데요시의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죠. 나폴레옹 사후 직후에는 저 사람은 전쟁광, 수많은 청년들을 독일 땅에다가 러시아 땅에다가 묻어버린 독재자. 불란서 혁명으로 동화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도로 뒤집어가지고 스스로 황제가 된 인간. 베토벤도 그 나폴레옹을 존경해가지고 교향곡을 바치려고 하다가 뭐 그자가 황제가 되었다고 이 악보를 찢었다는 얘기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이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현양하고 있지만은 또 덜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상대방의 입장, 특히 외국에서 볼 때는 완전 거꾸로 해봐야 되죠. 마치 우리 안중근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독립운동이지만은 일본에서는 그냥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다 같이 공부해가고 배우면서 서로 이제 하나씩 공감대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주 좋습니다. 제가 평소 때 가끔 그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과거에 이순신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좀 놓쳤던 부분 중에서 항상 짚어주시는데 그게 그렇구나 하는 걸 딱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순신을 단순히 조선을 침략한 왜구를 막은 조선의 장수가 아니라 동양 평화를 수호한 네. 이순신이 일단 최전선에서 네. 남해안에서 막지 못했다면 이거는 소위 그 대동아 공영권 그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짚어주시잖아요. 그 점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사님 또 다음 기회에 네.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또 편안하게 네. 또 술 한잔 하면서 나누시는 걸로 하고 예. 예,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